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뭐 지금 나오기로는 뭐 조금 헛소리 비슷한 얘기들이 좀 주도가 되고 있어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젠더 감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구만요. 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얘기를 탁 하고 있던 모양인데, 뭐 그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식으로 몰고 가가지고는요, 이균용 이 사람 또 매가리 없이 통과시켜 주게 될 겁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하는 짓은요, 제가 볼 때는 이균용을 대법원장에 앉혀주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겉으로는 비판적인 척, 이균용을 절대 대법원장에 앉힐 수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말 치명적이고 확실한 얘기는 하지 않고 변죽을 울리는 뭐 성인지 감수성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낙마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낙마시키는 척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 박용진 의원 하는 꼴을 보면서 전형적인 정치 몰입애들, 정치 사기꾼들, 직업이 정치 사기인 자들의 행태와 똑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하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의 과거 판례, 그 문제가 있는 판결 맞습니다. 자, 남편이 부인을 폭행을 하죠. 심지어 밟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 이균용 판사가 선처를 해줘. 형을 대폭 감경해 주죠. 문제 있는 판결 맞긴 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이 이균용은 절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그런데 그런 가정폭력 문제, 특히 젠더 부분을 건드리면은 남자들은 다 이균용 찬성, 여자들은 다 이균용 반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균용 통과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야, 이균용 쟤는 안 되겠어 라는 공감대가 나와야 되고, 그런 과거 판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균용 과거 판결 중에 문제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이 사람을 낙마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대충 야단만 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대충 야단만 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균용 과거 판결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제대로 된 판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궤변이 따로 없고 이런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놈이 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과거 황당했던 판결들입니다. 이균용이라는 사람은요, 서울고법부장 판사고요. 사법연수원 16기입니다. 되게 고참이에요. 이 정도면요, 사법연수원 16기면은 그 옛날에 그 한참 그 앞에 있던 그 누구죠? 김수남 검찰총장이 뭐 연수원 17기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남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거죠. 상당히 고참 그 법조인입니다. 경남 함안 출신인데 부산중앙고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부산중앙고를 다닌 걸로 볼 때 고향이 경남 함안이라는 것은 본인의 고향이라기보다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법부에서 하나회, 사법부의 하나회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가 한 몇 년 전쯤에 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공개됐었습니다. 그때 확인된 사항입니다. 이균용은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하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입니다. 왜 민사판례연구회가 하나회라고 불리느냐? 이 애들은요, 회원을 그냥 안 받아들여. 추천이 있어야지.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지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추천이 있어야 받아줘. 하나회랑 참 비슷하죠. 자, 그리고 각 기수들마다 일정한 숫자가 있는데, 그 가장 잘 나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연수원 성적도 좋고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선후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판사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이 민사판례연구회 소속 사람들이 한때는 대법관을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민판연이 아니면 대법관이 될 수 없고 법원장도 될 수 없다라는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에 균열을 낸 것이 우리법연구회죠. 그래서 우리법연구회가 이 조중동 수구 세력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민사판례연구회라는 이런 기득권 세력이 잘 해먹고 있는데 갑자기 떡하니 우리법연구회가 뜩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를 내놓으라 라고 하니 얼마나 꼴사납겠어. 조중동 지금까지 민판연이랑 잘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네트워크 잘 형성해놨는데 자신들의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우리법연구회가 들어와가지고 법원장을 한다, 대법관을 한다. 못 보지? 눈꼴 시려워서 절대 못 받아들이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법연구회가 그렇게 비난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집단, 사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민판연이 진짜 문제였어요. 오죽했으면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들렸겠어요. 자, 사법부의 하나회, 민판연 소속 판사들은요, 주로 서울에서 근무합니다. 지방을 가기는 가는데 가끔 들렀다가 올 정도고, 가더라도 전국을 다 도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예요. 국외 연수 자신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다. 이균용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합니다. 여러분, 일본 게이오대가 어떤 데인 줄 아시죠? 예. 대륙 침략,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자들이 주로 게이오대 출신이고요. 지금도 혐한 이 풍조를 부추기고 있는 데가 게이오대입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이 이 게이오대 가가지고 연설한 것 때문에 논란거리가 됐었죠? 기억하시죠? 예. 자, 이균용이 대법원장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일본의 친일파, 일본 침략자들의 앞잡이로 채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윤석열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죠. 그리고 재산이 70억 원대 상당히 많습니다. 이 70억 원 중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한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아마 재산이 70억 원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비상장 주식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비상장 주식을 왜 이 재산 신고에 뺐는지 모르겠네요. 비상장 주식도 다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자,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행태를 보면은 진짜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무색무취한 게 아니라 무색무취한 척 해야지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척 했을 뿐 실제로는 꼴통이다. 꼴통 수구다. 수구 꼴통이다. 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못 모르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라는 식의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법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한 척하는 거라고 합니다. 귀족 판사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과거 근무했던 이런 곳도 보면은 대부분 서울 중앙 아니면 서울 북부, 남부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방으로 간 거는 대전이 거의 유일합니다. 광주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을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서울도 중앙,
여기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귀족이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하는 민판연 소속이면 가능한 일이죠. 자,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법관은 적어도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무슨 말이죠? 유체이탈 화법인가?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다. 정의 추구에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다. 자,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자유수호를 위해서 극단주의를 가져라. 중용, 그딴 거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윤석열 같다, 그죠? 자유수호를 위해서 극단주의도 필요하다라는 얘기? 뭐 이런, 무슨 극단주의, 이런 그런 경우가 있어. 뭔데, 이거? 자, 좋아.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간 뭐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갑자기 극단주의 얘기하다가 일신, 우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네? 뭔데, 이거? 문장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내용을 하고 있죠. 전혀 다른 주제, 전혀 엉뚱한 주제를 하나의 문장에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러죠. 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죠? 한번 글을 썼으면 되돌아 내가 뭐라고 썼나 살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썼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뭐 그럴싸한 몇 가지 문장을 짜집기 한 듯한 느낌이 많습니다. 자유수호니 중용이니 신념이니 자기 확신이니 오늘보다 내일 뭐 내일보다 모레 뭐 이렇게 예 그럴싸한 말들의 조합일 뿐 뭔가 일관된 사고나 신념이 있어 보이지는 않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중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아니, 법의 지배에 따르면 되는 거지. 법의 지배를 보호하고 실행해야 한다? 글쎄 뭐 좋아, 그렇다 치고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자, 법의 지배와 법관의 독립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제예요. 상반되거나 상충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색깔이 다른 주제죠. 따라서 다른 문장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문단을 나누거나 그게 아니면은 챕터를 나눠야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챕터고 뭐고 나발이고 하네. 하나로 묶을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 이거는 글쎄 뭐 큰 틀에서 하나의 글 속에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같은 문장에 이거 뭐 보세요. 마침표도 찍지 않고 모든 법관은 맞서야 한다. 주어가 모든 법관은이잖아. 맞서야 한다가 서술어야. 근데 그 사이에 법의 지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다가 맞서야 한다. 법관은 맞서야 한대. 무슨 얘기지 이게? 그런데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이 없이 보호해야 하고 실행해야 하며 독립성을 침해하는 정부나 정당에 맞서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 이거 역시도 두 개 이상의 주제, 두 개 이상의 문장 혹은 두 개 이상의 챕터로 나눠져 써야 할 사항을 하나의 문장에 뭉뚱거린 겁니다. 이 두 문장을 다 살펴보면은 어떤 일정한 신념이나 일정한 그 가치관이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글을 썼다기보다 그럴싸한 말들을 짜집고 끼워 맞추다 보니까 나온 문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생각의 흐름대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이상이야? 이상의 날개야? 근데 이상의 날개도요. 그렇게
주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연결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나름 줄거리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긴 해도 나름 줄거리가 있고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야? 문장 안에서의 흐름과 줄거리도 없고 분명히 두세 개의 주제를 섞어 놓은 듯한 하나의 문장에 결코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에 담고 있죠. 보세요. 이 긴 문장 다 적어도 가져야 한다. 주제는 법관은이 아마 주제인 것 같은데 주어인 것 같은데 주어는 일단 생략되어 있고 적어도 가져야 한다. 뭔데? 법관은 맞서야 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이균용이라는 사람은 뭐 신념이 있다거나 뭐 자기가 뭐 꼭 그 자신의 어떤 자신의 그 행동에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준거가 되는 모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관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필요한 말, 그때 듣기에 좋은 말 이런 것들을 짜집기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내놓는 사람이구나. 자,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진짜 무색무취하잖아. 색깔이 없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색깔이 없다기보다 생각이 없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어쨌거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 화려한 미사여구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 이 두 가지로 열심히 포장하긴 했지만 텅텅 비어있는 머리와 그보다 더 찌그러져 있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 과거 판례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쩜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균용이라는 사람의 과거 판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판례 어떤 게 있었을까? 주로 보면은 이 사람은요, 저작권 관련 판결을 많이 했습니다. 저작권, 특허권, 영업권, 뭐, 이런 주로 판결을 많이 내렸던데, 민감한 사건은 그렇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거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항소심을 맡긴 했는데,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더라고요. 보면은 이 사람이 꽤, 묵직한 사건을 배정받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묵직한 사건에 선고를 내렸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뭐 한두 건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금 민감한 사건을 맡으면 자기 스스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좋은 건지 그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글쎄 용감해 보이거나 법의 지배를 위해서 어떤 정부든 어떤 정당이든 맞서 싸워야 한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죠? 예.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지가 쓰는 글 다르고 행동 다르고 뭐 그런 사람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 보면 무슨 판결이 있느냐? 새끼 손가락 마디가 절단된 것은 중상해가 아니다. 왜? 그 정도로는 불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해일 수는 있으나 중상해가 아니다. 예,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쿨피님, 예, 800원짜리 생각나시죠? 예, 800원짜리 그 오석준인가요? 대법관 생각나죠? 예, 참. 참.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보니까 언론에 보도도 됐어요. 자, 실제 보도된 내용부터 볼까요? 법원, 새끼손가락 일부 절단, 법적인 불구 아니다. 불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불구가 아니기 때문에 중상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됐는데 불구가 아니래.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됐으면 글쎄 중상해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뭐냐면요. 상해와 중상해를 가르는 게 뭐냐면 가역성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뭐 상처는 남겠죠. 근데 상처 남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뼈가 부러졌으면 뼈가 이어 붙어져야 돼요. 뭐 그것 때문에 비만 오면 뭐 쑤시고 아린다든지 뭐 그런 후유증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후유증을 제외한 후유증이 아니라 신체 일부가 절단 손상이 왔는데 이것이 원상 복귀가 안 되면은 다 중상해로 봅니다. 손가락이 잘렸었는데 다시 이것을 이어 붙였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어 붙인다고 되나? 아씨. 여하튼 손가락 절단이 중상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공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하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립니다. 그래 잘렸어. 근데 이게 칼이 나든지 뭐 기계에 의해서 절단이 되면은요, 이거를 그걸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로 깨물면 이게 절단면이 되게 거칠기 때문에 봉합을 못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면 혈관이라든지 신경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붙여도 붙지를 않는다는 거지. 잘못하면 손가락이 썩는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법적인 불구가 아니라서 중상해도 아니다. 그냥 일반 상해다. 따라서 중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도 매우 내려갔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쿨피님 헐 이라고 하셨고요. 호시우행님 법적인 불구는 뭐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거 또는 신체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는 겁니다. 신체 기능의 일부가 상실되거나 신체 일부가 상실되는 거. 글쎄 손가락에 한 몇몇 마디가 잘라졌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가지는 않겠으나 분명히 신체 일부가 절단되었고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기능 손상, 영구적인 기능 손상 온 게 맞습니다.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머리를 세게 맞아가지고 머리 두뇌 두개골 부상이 심해가지고 두부 손상이 심해서 죽지는 않았으나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돼가지고 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노동력이 상실된 상태, 이렇게 되면 중상해예요. 이렇게 신체 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중상입니다. 근데 새끼손가락 이거 잘렸다고 해서 뭐 신체 기능이 마비된 건 아니니 중상이 아니래. 돈프리TV님 공감 능력이 부족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종숙님 지 손가락 잘려 봐야 될 것 같다. 자, 하여튼 좀 기가 차죠.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황당한 판결은 또 있습니다. 자, 이 판결을 한번 보실까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오픈 쇼핑몰 운영자에게 책임이 없다. 짝퉁 판매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인터파크가 아마 짝퉁을 판매했던 모양이에요. 뭐 어떤 사업자가 있었겠죠. 오픈 쇼핑몰에 입점한 어떤 사업자가 인터파크를 통해서 K2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의류를 판매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뒤늦게 발견한 오리지널 K2 업체가 그 물건을 파는 업자는 물론이고 이 인터파크를 상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답니다. 왜? 짝퉁인지 몰랐을 거라는 거지. 아니, 여러분 짝퉁이 뭡니까? 원래 제조업자가 아닌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 그게 짝퉁이죠. 현대자동차는 현대차가 팔아야지 현대자동차죠. 그런데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현대 마크를 달고 팔고 있으면 그건 짝퉁이죠. 자, 그런데 인터파크 같은 회사가 이 옷이 K2 공장에서 나온 것인지 K2 공장이 아닌 다른 데서 나온 건지 그 구분을 못한다고요? K2를 몰라? K2가 정말 전혀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상표였으면 모를 수도 있겠지. 근데 K2라는 회사 꽤 유명한 회사입니다. 작은 회사기는 해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K2 이 물건이 이 K2의 물건은 K2가 팔아야 되는데 K2가 아닌 다른 데서 팔았다. 그럼 당연히 짝퉁이지. 근데 짝퉁인지 몰랐다고?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재판에 가면은 누가 봐도 알았을 내용인데 몰랐다라고 배째라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원고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입증 책임 때문에 피고 쪽에서 배째라라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주로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배째라 이러면은요 잘 통해요. 힘없고 권력 없는 자가 배째라 그러면 판사가 막 야단친다. 근데 대기업이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판사가 멀쩡멀쩡 쳐다보고 있어요. 결국에 나중에 뭐라고 나온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패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짝퉁 팔아도 오픈마켓 책임이 없다 라고 돼 있죠. 자, 인터넷에서 짝퉁을 판매한 해당 쇼핑몰은 운영에만 책임이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이른바 짝퉁을 팔아도 해당 쇼핑몰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 이균용 판사는 K2 코리아가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책임 없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해 안 가시죠? 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판결만 있으면 다행이야.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로 사실 되게 제가 왜 문제가 있다라고 갖고 왔느냐. 이 사람이 판결 중에 과거 판결 중에 이거 문제가 있네 싶은 판결 좀 더 있는데 제가 굳이 그 판결들 중에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K2 코리아보다 인터파크가 엄청 대기업이라는 거죠. 보통 이 의류업체 특히 등산용품 업체는 그닥 대기업은 아니에요. 꽤 괜찮은 기업이긴 하지만 대기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인터파크는 엄청 대기업이죠. 결국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벌였다가 패소한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아니, K2 물건은 K2 회사에서 팔거나 K2 대리점에서 팔아야지. 정말 생뚱맞은 사람이 K2를 팔았으면 그거는 볼 거 없이 짝퉁이지. 원래 정상적인 제조자로부터 물건을 받아온 사람, 대리점이 파는 거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대리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팔았으면 그냥 짝퉁이지. 근데 그 책임이 없다고? 참.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만약에 인터파크가 아니라 이보다 좀 작은 회사였으면 이거 아마 그 K2가 이겼을 거야. 아니면 K2가 아니라 삼성전자였으면 아마 삼성이 이겼을 거예요. 인터파크가 졌겠지. 즉 제가 왜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 가져왔느냐. 강자, 힘센 사람의 손을 쉽게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점에서 이 판결을 갖고 온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3명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사람이 이균용입니다. 이 세 사람한테 모두 무죄를 때렸어요.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부장판사 이균용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무죄 받았다. 이 정운호 게이트는 그런 겁니다. 이 정운호가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기업 사냥꾼 비슷한 뭐 그런 사람입니다. 네이처
네이처 리퍼블릭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네이처 리퍼블릭을 팔고 뭐 또 다른 회사 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자기가 만든 회사를 팔고 새 회사를 만들어 또 상장시켜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쟁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전직 판사, 전직 검사들을 자기 변호사로 이렇게 영입을 해요. 자, 이 과정에서 이 전직 판사들과 검사들이 현직들한테 일정한 로비를 하는 거죠. 이게 들킨 겁니다. 그게 정은호 게이트였어요. 자, 이 정은호 게이트를 한 와중에서 현직 판사는 물론이고 전직 판사는 물론이고 현직 판사들까지 검찰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 같은 게 법원에 청구가 되죠. 자, 그런데 정은호 게이트를 검찰이 수사하고 이 정은호 게이트에 판사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 현직들이 많이 연루돼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영장 판사한테 야, 자료 좀 줘봐봐 라고 한 거야. 자, 직접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신광열 판사니, 정의연 판사니, 성창호 판사들을 통해서 영장 판사한테 물어본 거야. 그거 좀 줘봐봐. 이 중에는 뭐 담당 판사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유출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죄 판결의 이유는 일상적인 보고였을 뿐이다. 일상 업무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이게 일상 업무인가요? 이게 일상 업무인가?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그 판사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둔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법농단 사건이 한참 불거졌을 때 당시 판사들이 이른바 판사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판사회의 결과를 법원 전산망 코트넷에 올리려고 하니까 올리지 말라고 저지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균용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시절에. 자, 이 사람 사법농단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사람이다. 그죠? 사법농단을 숨기려 했던 사람이다. 그죠? 어떻게 보자면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그 법원의 적폐들하고 같은 한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해서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양승태의 재림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명박의 재림에 맞춰가지고 양승태도 재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이균용입니다. 이 사람 대법원장 해도 될까요? 자,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이 선글라스 끼고 계신 이 양반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의 책임자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벌금형 나왔습니다. 벌금 1,000만 원. 백남기를 죽인 죄값이 벌금 1,000만 원이죠. 백남기 농민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찰의 살수차 직수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강한 물살로 얼굴을 향해서 살수를 한다면 큰 사고가 난다는 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서울경찰청장 그렇게 직사살수를 하는데 통제를 안 했고 수수방관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군대도 그렇고요, 경찰도 그렇고 그 부대의 주력 무기, 핵심 무기가 투입이 되면 지휘관은 그 무기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병부대인데 그 보병부대인데 갑자기 전차가 한 대 들어왔어.
그러면 뭐다? 전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놔라, 어디를 때려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살수차, 경찰이 당시 가지고 있던 진압 장비 중에서 상당히 주력이었어요. 가장 좋은 거였어. 따라서 살수차를 운용을 할 때는 당연히 주요 지휘관, 핵심 지휘관이 일일이 통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 예? 그죠? 마치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한테 살수 진압차는요, 대통령한테 F-35 전투기랑 똑같아. F-35 전투기가 떴는데 니들이 알아서 운영해. 나는 뭐 별 생각, 난 몰라.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 윤석열이면 가능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경찰청장 마찬가지지. 이렇게 중요한 무기가 나갔는데, 장비가 나갔는데 관심을 안 가졌다? 통제를 안 했다? 야, 저거 너무 세다. 좀 줄여라. 야.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1,000만 원. 백남기를 죽인 죗값이 벌금 100만 원이랍니다. 자, 누구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균용이 원래 이렇게 좀 후한 사람 아니야? 판결이?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뒤져봤습니다. 과연 다른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술에 취해서 역시 술에 취해서 시비를 벌이다가 그냥 옆에 있던 사람을 밀어서 숨지게 한 이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똑같은 사망사건인데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술 먹고 다툼을 벌이다가 나도 술 취하고 지도 술 취하고 밀었어. 근데 여러분, 민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내가 밀었다고 이 사람이 죽을 거라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일이 참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 징역 2년 나왔어요. 술 취해서 밀었을 뿐인데 그렇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니 징역 2년이다. 그런데 백남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향해서 직사살수를 했는데 그 세게 사람이 물을 맞으면 튕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실제로 백남기 농민 물을 맞고 뒤로 튕겨가는 모습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1,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벌금이? 술 취해서 밀어가지고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징역 2년인데 벌금 1,000만 원?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 대법원장 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법무부가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 장경욱 변호사라는 분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김 무슨 변호사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사건의 피해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성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 간첩 사건 피해자들한테 그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줬습니다. 자, 근데 변론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그 허위 진술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김모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세월호 유족들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요. 그런데 세월호 유족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뭐 허위 사실을 하게끔 종용했다라는 이유로 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원래 변호사 징계는요,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거 징계감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강제로 징계를 하라고 밀어붙인 거야. 그러자 이 장경욱 변호사하고 김모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냅니다.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송을 기각을 합니다. 법원이. 담당 판사가 누구다? 이균용 판사입니다. 지금
검찰이 툭하면 자신들이 불리한 사건만 있으면 뭐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네, 참고인이 거짓말을 했네, 그 변호인이 거짓말하라고 종용을 했네 라는 식으로 몰고 가죠. 예. 그러면서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심지어 뭐 소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죠. 예, 그 사례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뭐 어때? 상관없어? 라고 판결 내린 사람이 이균용입니다. 못된 놈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표적인 비리 사학으로 꼽히는 상지대. 이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은 사실 학내 비리 혐의로 재단에서 축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의 아들이 다시 상지대 이사로 복귀를 해요. 교육부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법원에서 야 김문기 아들 이사 승인 해줘야 돼 라고 판결을 내려요. 누가 한 거다? 이균용이 한 겁니다. 보세요. 시민을 죽인 경찰, 학교에서 장사를 한 비리사학, 사법농단 판사, 짝퉁을 판 대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매우 우호적인 판결을 내렸네요.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덴노 우에그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자, 황지영님 오셨고요. 오드리님 오셨네요. 국민은 벼르고 있어요. 내년 4월 정권 바뀝니다. 글쎄, 저는요, 보통 많은 분들이 내년 4월 이제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뭐 많은 의석, 특히 3분의 2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 뭐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요. 지금과 비슷한 의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윤석열은 아마 그만두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 진짜 식물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 승질에 못 이겨서 집어 던지고 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 마음대로 못하니까 집어 던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솔창게 해봅니다. 예, 덴노 아우그님, 예, 덴노 우에그인가요? 덴노 아우그인가요? 예, 덴노 아우그님, 예, 감사합니다. 자, 파란 물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